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큰일을 당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유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영혼이 빠질 듯한 사건을 작년에 겪었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이상인 사연이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제 나이 70이 되던 해에 아들은 갓 30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에게 하나 있는 아들은 40에 낳은 늦둥이랍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애지중지 키워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아들은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답니다. 아들 녀석을 다 키워놓자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것만 보면 더할 나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글쎄 이 녀석이 벌써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순진한 쑥맥인 줄 알았더니 저 몰래 연애를 꽤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며느리를 맞은 생각에 만찬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온 예비 며느리는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제 며느리가 될 아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예쁜 아가씨는 70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감탄사를 자아내며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고 연신 말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참하고 예뻤습니다. 트집 잡을 게 하나 없을 만큼 예의가 바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몇 번 보고 나서 바로 상견례를 잡자고 말했답니다. 사돈네에는 저보다 한참 젊었고 며느리와 닮아서 성품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의 신혼집과 혼수를 적당히 하기로 말을 마쳤답니다. 제 아들은 취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 제가 신혼집을 대출 하나 없이 큰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 개인 재산도 꽤 있었고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도 있어 아끼지 않고 10억대의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건네주었답니다. 아들네는 결혼 이후에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긴 했는데 저를 보러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했는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댁에 자주 들락거리는 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느냐며 그냥 멀리서 잘 사는 것만 보고 지내는 거로 만족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소중한 아들과 어여쁜 며느리의 얼굴이 매 순간 보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의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잠깐이라도 자식들 얼굴을 보면 행복했으니 며느리가 뭐라 생각하든 제 욕심대로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제가 신혼집에 자주 오는 걸 좋아해줘서 마음 놓고 자주 놀러갔네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리더라고요. 저는 손주 볼 생각에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춤까지 덩실덩실 추었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끌어안고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며느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 늙은이가 드디어 손주를 보게 생겼구나. 널 닮은 아이라면 분명 예쁘고 고운 아이가 태어날 거야. 휴, 나도 손자를 보는 날이 오다니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쁘구나. 어머님도 참 결혼하면 아이를 갖는 게 당연한 건데 뭐가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한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주세요. 그래도 너무 고맙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손주를 보고 갈 테니 여한이 없겠어. 제품에 안긴 며느리는 그렇게 고마우면 선물을 달라고 하더군요. 조금 뜬금없긴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 이상하게 설득이 되었답니다. 어머님, 제 친구들은 아이를 낳고 시댁에서 돈도 받고 외제차도 선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선물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선물? 요즘은 다들 애기를 낳으면 그게 선물을 받는다고 하지?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구나. 와, 어머님 신세대시네요. 보수적인 분이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텐데 역시 어머님은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셨어요. 저는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있어 며느리의 말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다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니?
너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를 며느리로 들인 데다 내 손주까지 가졌다는데 돈을 아껴서 뭐 하겠어.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라. 이 시애미가 다 해줄 테니까. 아마 제 나이에 손주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간이고 콩팥이고 다 빼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현금으로 1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며느리들 사이에서 유행인데 손주를 낳아주면 시댁에서 억소리가 나는 돈을 준다는 겁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있는 돈 1억을 며느리에게 바로 입금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며느리가 매우 건강하고 귀여운 손자를 출산했습니다. 제 품에 손자를 안아보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손자를 위해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보고 성장해서 멋진 청년이 되는 것도 보면서 말이죠. 하늘이 허락만 한다면 손자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것까지 다 보고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이제부터 행복한 일만 남아있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저에겐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를 힘들어해서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손자를 키웠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며 손자를 맡겼는데 오히려 저에게 손자를 보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2번 바뀌는 동안 제 행복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손자를 안고 마트에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려고 재료를 바리바리 싸서 유모차를 끌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경악한 저는 입을 틀어막고 목음을 감추었습니다. 애기 엄마이자 단아하고 예쁜 며느리가 담배 피우는 걸 보았으니 충격을 받은 거죠. 몰래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와 친구들은 줄담배를 피우며 걸걸한 욕을 섞어가며 시댁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제 차례가 되었는지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야, 내 시모녀는 누리는 나는 놓친네야. 니들은 그래도 젊은 시모들이라서 같이 다니면 쪽팔리질 않잖아. 난 시모년 데리고 밥 먹으러 다니면 개 쪽팔린다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한 면상을 보면 속으로 쌍욕이 절로 나온다고. 씹달만 개밥처럼 생긴 게 내 아들한테 뽀뽀하는 걸 보면 주둥아리를 때리고 싶다니까? 지금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야, 그래도 너 아들 낳고 1억이나 줬다며? 그 정도면 A급 시모 아니야? 우리 시모는 꼴랑 1,000만원 줬어. 한 달 놀고 나니까 그 돈도 사라지고 없더라. 넌 1억이면 봉 잡은 거야, 불언년아. 나도 돈 받을 땐 좋았지. 그런데 돈 좀 줬다고 매일같이 찾아와. 내 아들 시모년한테 맡기는 것도 찝찝해 죽겠다니까? 친정엄마가 키워준다 했는데 시모년이 욕심내서 쪽을 할망구가 키워주고 있단 말이야. 애기들은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을 닮는다고 하는데 내 아들이 시모년처럼 목같이 크면 어떡하냐고. 짜증나. 시댁이 멀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았더니 충격은 꽤 컸습니다. 게다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더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못나고 쭈글거리는 노인네이자 손자와 떼어내고 싶은 존재라고 하니 몹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모여 시댁욕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저를 더 미워할 것 같아 꾹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전처럼 예쁘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조신하고 예의 바른 척을 계속했는데 모든 게 가식처럼 보여서 웃음이 이전처럼 나오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게 벼슬인 줄 알았는지 갈수록 더 심하게 놀더군요. 그동안 참아왔던 친구들과 놀아야 한다며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도 밥을 얻어먹지 못했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꼬장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찬우 우울증이 생겨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의 이 같은 행동은 석 달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잠만 퍼질러 자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이었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줄담배를 피우며 시댁 욕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참으면 안 되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핑계이고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만 따로 제 집에 불러서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그동안 내가 쭉쭉해봤더니 너 좀 심하더구나. 매일 인사불성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애가 허구한 날 싸들어 다니는 건 아니지 않아? 그놈의 산후우울증은 얼마나 더 오래 가는 거니?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산후우울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요. 이걸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가 보기엔 다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산후우울증 따위는 없는 것 같던데 말이야. 너 친구들하고 모여 시댁욕하면서 줄담배 피우는 것도 봤어. 아주 여러 번 말이야. 욕도 잘하고 담배도 맛있게 잘 피우더라. 그런 애가 우울증이라는 건 좀 어긋나지 않니? 내가 지난 일을 모두 눈 감아줄 테니까 이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친구들 만나서 시어머니들 욕하는 짓도 그만해. 그런 행동을 남들이 보면 좋지 않아. 너 애기 엄마니까 그런 모임은 좀 자제하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그동안 자기를 훔쳐본 거냐며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어머님 소름 끼쳐요. 여태껏 저를 훔쳐본 거예요? 저야말로 기분이 그러네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세상에 술 담배가 어떻다고 훈계를 하세요? 애 엄마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예, 알아듣기 좋은 말로 했더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애 엄마가 몸에 안 좋은 걸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네가 하고 있는 건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건강에도 치명적이야. 진짜 나 졸라 짜증나네. 누가 꼰대 아니랄까봐. 어머님, 내 인생은 나 꼴리는 대로 하면서 살 테니까 어머님이나 똑바로 사세요. 그거 아세요? 어머님한테 냄새나는 거? 좀 씻고 다니세요. 제 아들이 맨날 어머님의 누린내를 맡아가며 자란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요. 저는 며느리의 막말에 큰 충격을 받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심호흡을 2번 하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하라고 누구한테 배웠니? 네 잘난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디?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하더군요. 아, 꼰대 말 더럽게 많네. 이래서 늙으면 빨리 죽으라는 말이 나오지. 아휴, 귀신은 뭐하나? 이런 늙어빠진 년을 안 데려가고 말이야? 뭐라고? 지금 시애미 들어 빨리 죽으라고 한 거냐? 너 생각보다 더 심각한 애구나. 안 되겠다. 그 더러운 성질 머리를 뜯어 고쳐주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은 저는 바로 며느리의 따귀를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손끝이 야무지고 힘이 좋아서 한 방에 며느리를 쓰러뜨렸죠. 그러자 며느리가 패악질을 하며 저에게 왜 때리느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있는 힘껏 깃방망이를 날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들어갔는지 며느리는 휘청거리다가 뒤로 넘어갔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네 친구들하고 떠들던 대로 똑같이 짓거려보라고. 빨리 죽으라고 말해보란 말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때려요?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을 고소하겠다고요. 그래, 해봐라. 난 너의 실체를 다 까발리고 내 아들하고 이혼시키겠어. 누가 이기는지 붙어보자고. 며느리는 저에게 따귀를 맞고 머리가 흔들렸는지 비틀거리며 제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어떤 년인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해주었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한 년과 같이 살 수 없으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들은 전화 대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닌 며느리를 데리고 왔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에서 완전히 빗나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착한 며느리를 왜 막말하고 못돼 처먹은 며느리로 만드냐고요. 이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어제 손잡아보는 게 힘들다면서 제 처를 교육시키면서 따귀까지 날렸다면서요. 엄마 그런 사람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뭐야? 내가 손주 보기 힘들어서 네 철을 때렸다고? 얘가 그렇게 말하디? 이거 참 어이가 없네. 넌 내 말을 안 믿고 저 여우년 말을 믿는 거야? 아들은 며느리가 한 말을 믿는다며 저를 이상한 노인네로 취급하더군요. 엄마, 나이가 들면 질투도 심해지고 정신연령도 낮아진다고 들었어요. 엄마도 예의가 아니었나 봅니다. 어제를 후회하시죠? 그럼 이 사람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저랑 병원에 가서 상담 좀 받으러 가요. 아니야, 난 멀쩡해. 저 여우년이 나한테 늙으면 빨리 뒤져야 한다 하면서 대들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지 친구들하고 내 욕을 실컷 하고 다닌다고. 냄새나고 늙고 못생긴 시무년이라면서 막말을 했단 말이다.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믿을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엄마 빨리 잘못을 시인하시고 사과부터 해요. 안 그러면 저도 엄마 얼굴 안 볼 겁니다. 아들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으니 환장할 것 같더군요. 이윽고 온몸에서 화가 터져 나오는 바람에 소리를 꽥 지르며 며느리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엄마를 밀친 거니? 아휴,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우리 집 보고 하는 소리였네. 아휴, 억울해.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다. 니들 둘 다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나한테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절대 찾아오지 마.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바로 알겠다고 대답하고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네요. 아들네에는 그날 이후로 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보지 못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보려면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과를 해야 했으니 그냥 굳게 마음을 먹고 혼자 살기로 작정했답니다. 나이든 시모한테 표련적인 막말을 하는 며느리년과 그년의 편을 들며 엄마 말을 믿지 않는 아들은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네요. 손자 녀석이 눈에 아른거리긴 했는데 몇 달의 시간이 지나니 조금 잊혀졌습니다. 아들네에는 저와 완전히 연을 끊을 생각이었는지 연락도 한 통 없더라고요. 아휴, 제가 인생을 헛살아도 한참을 헛살았나 봅니다. 아들내미는 제가 그립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노인정 친구들을 만나는 것 빼고는 나머지 시간을 혼자서 보냈습니다. 제 취미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유튜브 사연 채널인 이곳에 자주 들어와 이야기를 듣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위로가 되었네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예고도 없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많이 자란 손자 얼굴을 보고 기뻤는데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웬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요? 몇 번이고 찾아오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제야 찾았어요. 난 아직 너희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다. 나한테 큰소리 뻥뻥 치고 3년 동안 찾아오지 않다니 무슨 일로 온 게냐? 며느라, 왜 그렇게 조용하니? 안 본 사이에 철이라도 든 거니? 아니면 조신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는 순한 양의 연기를 하고 있었는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처럼 똑같이 해보라고 소리를 질러봐도 가만히 서서 꿀먹은 벙어리로 있더군요. 그러자 아들이 지난 일은 그냥 다 묻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제가 며느리가 한 짓을 또 말해봤자 믿을 것 같지도 않았고 과거 일을 계속 떠들어대면 저만 치사한 노인네가 될 것 같아 길게 한숨을 쉬며 아들네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날렸어요.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재미를 좀 봤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싹 다 날렸다고요. 며칠 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처가에서 지내고 있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 집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니들 살 곳이 없어서 돈 뜯어내려고 날 찾았다는 거냐?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아주 가지가지하네. 3년 만에 나타나서 나한테 집 사달라고 하면 내가 떡하고 통장이라도 줄 거라 믿었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난 너희와 인연을 끊었다. 나한테 자식은 없단 말이야.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천륜을 어떻게 끊겠어요? 저희 정말 엄마가 진심으로 보고 싶고 그리웠다고요. 게다가 엄마 손자가 매일 엄마를 찾고 있다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있었는데 손자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손자가 작은 입술로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제가 열을 내봤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 화내는 건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손자를 울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조건을 걸고 집을 사주겠다고 일렀답니다. 니들한테 살 집이 없다 이거지. 아들 너는 모아둔 돈까지 다 날려버렸고. 그렇다면 내 집에서 2년 동안 같이 살자. 그때가 되면 너도 돈이 좀 모일 테니까 내가 절반을 보태줘서 마련하도록 해라. 나도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다. 싫으면 그냥 나가고. 아들 내에는 저와 인연을 지내고 분가하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라고 판단했는지 저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자와 붙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화가 덜 풀려서 대화를 최소한으로 하며 어색하게 지냈습니다.